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씨 관련 소식이 뉴스에서도 연일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날씨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연일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확장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한파는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위험 등급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단지 배수관이 얼고 수도관 동파까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26일에 서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강화도 연안은 유빙으로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최근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는 한랭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한파는 2016년 1월 기록한 한파를 넘어서는 역대 최강의 한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016년 한파는 서울 기온이 영하 19.2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록적인 강추위였지만 바람은 초속 2m 정도여서 체감온도는 이번 한파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한파의 강풍까지 전국을 강타하면서 안전과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은 난방기 가동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전열기구에 그리고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관리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소방당국도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파의 특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역대 최강의 한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데다가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져서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박희원 캐스터, 이번 한파는 특별히 어떤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지난주 정말 추우셨죠. 네. 올겨울 최강 한파였습니다. 한파의 최대 고비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서울은 영하 17.8도, 철원은 무려 영하 2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건 물론이고요. 2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째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체감 온도는 냉동고와 비슷한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 정도의 혹한이 나흘 정도 이어진 건 지난 2001년 이후에 17년 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 지난 2016년에 기온이 이보다 더 낮았던 적이 있었지만 극심한 한파가 길게 이어진 것으로 보면 올해 한파가 훨씬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으로부터 강력한 한기가 빠져나오면서 발생했는데요. 보통 겨울철 북극은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추우면 북극 상공의 강한 바람, 이 제트기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냉기를 극지방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 제트기류의 속도가 느려져 극지방의 냉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축축 처져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온난화가 이루어지는데 더 추운데 춥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때문에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북극 한기가 처음 나타난 게 2012년 정도쯤인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매년 이 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중국 등지에서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파뿐 아니라 이상 난동과 겨울 폭우 등 이 형태도 다양한데요. 온난화 속도가 획기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서 북극 한기로 인한 겨울철 기상 이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극 한파로 인한 피해도 무척 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자인데요. 보통 영하 10도 이하면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그 피해가 급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는 무려 3,580건에 달했고요. 수도관 동파도 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지난달 전국적으로 3,977건의 불이 났는데
밀양 참사가 발생한 경남에서도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어 서울 16명, 경기도에서도 8명이 숨졌습니다. 한랭 질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384명, 이 중에 8명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망자는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16일 사이에 7명이 나왔고요. 추가 발생하지는 않다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시작된 지난주에 1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384명의 환자 중에 저체온증이 291명, 동상은 77명, 동창은 3명이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80대, 60대, 70대 순으로 중장년층의 환자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 열 생산이 적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도관도 그렇고 세탁기, 보일러 동파에 이어서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평가원님은 날씨와 관련된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 급변하는 기온으로 인해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날씨는 강추위가 이어지거나 미세먼지가 가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A형, B형 독감의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 환자가 증가했고요. 한랭 환자들이 수없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감기는 한 번 걸리면 보름에서 20일 가까이 몸살을 앓아야 할 정도로 악성이라고 합니다. 찬 날씨 속에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저체온 증상, 동상,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보살핌을 강화해 한파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활용해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올해 겨울에 나타난 우랄 브로킹 한파 등은 날씨 행정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네. 관계 당국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며 정확한 예보를 위한 기상청의 특별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며칠 전에는 예보에도 없던 많은 눈이 내려서 퇴근길 시민들이 참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또 기상청도 원성을 많이 사기도 했었죠. 우리 생활과 참 그만큼 날씨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는 예보도 관계 당국의 대처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나요? 네, 일단 추위 때문에 감기와 독감 환자가 크게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경우 이번 겨울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독감 대유행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감기 환자도 동시에 늘었는데요. 독감, 이 독한 감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기와 독감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다는 점은 같은데요.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초 그해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를 예측해서 발표합니다. 그럼 제약사들이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유전 정보를 DNA나 RNA에 담고 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런데 RNA 자체가 DNA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돌연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메르스와 사스 등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대부분이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변이도 잘 일어나서 예측하기가 힘든 겁니다. 독감과 감기 외에도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1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관상동맥 질환 등으로 인한 심장질환이 지난 2006년 인구 10만 명당 31.1명에서 2006년엔 58.2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암의 뒤를 이어서 사망 원인의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외출 시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높아져 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 유지를 잘 해주시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핫팩을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 더 강해지는 한파와 기습적인 폭설은 항공편을 비롯한 도심 교통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설물 붕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유발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위험 기상 발생 확률과 그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하는 영향예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향예보는 기상현상 중심의 기존 날씨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해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4단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물론이고 방재기관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기상현상만이 아닌 재해 가능성까지 예보함으로써 방재기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파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YTN DMB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술사를 통해서 정치사를 들여다보고 정치사를 통해서 또 미술사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 맞나요? 프랑스라는 국가의 상징이에요. 무기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참 좋았다. 마라, 단통, 로베스피에르. 자클 루이 다비드는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2,700만 명이에요. 회화와 정치, 역사를 서로 연결시킨 아주 참신한 포맷을 갖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패널 역시 미학을 전공한 분과 그다음에 정치학을 전공한 분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와 포맷은 참 좋고 교육적 내용도 많아서 매우 좋은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왠지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에는 그 전체적인 그 30분간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상당히 더 교육적이었을 텐데 정리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걸까? 5편 전체를 다 봤는데도 내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너무 정보 제공 위주로 30분을 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는 그런 어떤 그 쉼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의 토픽이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너무 점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대 이집트 동굴벽화, 그러니까 구석기 동굴벽화 얘기에서 갑자기 또 딴 시대로 갑자기 점핑을 하다 보니까 뭐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의 구조라던가 또는 프로그램 내에 한 꼭지 한 꼭지 간의 연결고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구성되던가 또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의 완성미를 갖춘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과 그림의 전개가 좀 아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진행자 두 분의 말도 정말 막힘없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빠르게 하시고 그 그림 장면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렇게 좀 화면도 빨리 바뀌고 그다음에 자막도 나오는데 딱 나와서 자막을 한번 쫙 읽으려고 하는데 거의 읽어가면 이제 또 딱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느긋이 감상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빠르게 쫓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이렇게 좀 긴박하게. 그래서 애초에 조금 좀 그림 감상을 예상을 했었던 저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랬고
역사 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림에 대해 가지고 뭐 바로크라든지 로코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그림의 사조는 비단 뭐 그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건축이나 음악이나 다 통일되게 쓰고 있었었는데 그 의미, 밑바닥 의미를 좀 더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좀 더 그 그림이라든지 주변의 건축 음악과 연계돼서 이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크 뒤에 왜 로코코라는 어떤 사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 이 시대상들에 대해서 다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바로크 뭐 뜻이 이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 해주시면 좋았을 뻔했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자유분방함을 뜻한다라는 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로코코 양식이 나왔다라는지 그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위주로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진행자의 그 언급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게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전쟁이 여성들의 참정권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팩트로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이것을 그 진행자가 조금 더 세심했다면 그냥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좋아요. 전쟁 결과 이꼬르 여성들의 정치권, 정치적 참여 확대, 참정권 획득의 확대 이래버리면 이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잖아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쭉 진행되어 온 모든 전쟁을 보면 가장 큰 피해가 여성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 실제로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 전사들은 오히려 자기가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응징 수단이 없었던 힘없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당해왔던 게 인류의 역사의 전쟁 역사예요. 두 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림은 제 생각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뭐 상담받고 이럴 때 의자에 안 앉습니다. 소파 같은 데 앉지.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설명하고 같이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근데 이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학원 강사가 돼가지고 막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모 진행자께서 그 유명한 누구누구 유명하죠. 그러면 그걸 모르는데 두 사람이 유명한지 뭐 쿠바의 뭐 멕시코의 누구 벽화 화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하죠. 이런 멘트를 납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김소월 위원님 지식의 잔치, 그러니까 아주 역력히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두 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림에 담긴 단순한 이야기 전달이 아닌 화가나 화풍에 대한 뭐 지식까지도 전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림이 좀 주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주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정치와 그림을 갖다가 조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그냥 시대별로 쭉 하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이면 서양, 동양이면 동양 이렇게 좀 나눠서 이번에는 뭐 서양을 갖다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눈다. 또는 어떤 나라 뭐 이렇게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좀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떤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품격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아주 교양적이고 YTN에 꼭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이 프로그램이. 저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 출연하는데도 왜 내가 몰랐지? 왜 내 주변 사람들도 이걸 몰랐지?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 더 홍보를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접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요. 저는 그 하얀 배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미술 설명할 때 그림을 전체 화면에 띄우거나 뭐 이렇게 뒤에 약간 CG로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스튜디오랑 주변에 다 CG인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긴 했지만 그림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준 참신한 방법이었는데 편집도 되게 세련됐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1차 세계대전에 나왔던 그 마지막 장면이 5개의 마지막 마무리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보면서 재미있게 봤어요, 1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다음번에 다루시는 거는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1차시부터 쭉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출연자 이름이 누락되거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추가 단어가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개기월식 관련 대담에서 달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래픽을 제시한 건 정보 제공도 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패널을 소개하고도 한참 동안 자막으로 패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실수는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성추행 후 여중생을 죽인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앵커가 소개하면서 좌측 그래픽이 나왔을 때 피해 여중생 아버지의 절규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고, 우측 그래픽이 나왔을 때 좌측 그래픽 내용인 이영학 측 변호사가 정신질환 악화에 대한 선처라는 내용이 전달됐는데 각기 다른 그래픽이 있는 상황에서 화면과 멘트가 맞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이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북한의 통지문에 스키 공동훈련 언급 없어라는 내용 자막을 표기했는데 전체 문장이 없는 상황에서 스키 공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취소된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므로 자막에 취소라는 단어를 추가해 북한의 통지문에 스키 공동훈련 취소 언급 없어라고 지적했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뉴스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스포츠의 재전이면서 미디어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화 양식과 산업적 가치를 생산하는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전략 또는 미디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올림픽과 소셜 합성어로서 소셜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의 협조와 운영에 철저한 계획과 시행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런던 올림픽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런던을 포함한 영국 곳곳에서 열리는 올림픽 관련 이벤트를 담당하였던 2012 조인인과 경기 결과나 경기 일정, 메달 집계, 선수 프로필, 올림픽 관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2012 리졸트 앱이라는 모바일 앱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른 분류와 미디어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올림픽 전과 후도 문화재전으로서 부가가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제적인 행사로서 스포츠 정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빅 이벤트입니다. 동계올림픽은 규모나 경기 종목에서 한계가 있지만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최국의 능력이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보도는 국제적 경기로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올림픽을 강조하지만 국제적인 안목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한정적이고
국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들이 축제 분위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보는 갈라진 논쟁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올림픽의 의미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방향에서도 스포츠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다뤄지는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다녀온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경기 기술이나 기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북한에 다녀온 감성적 답변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북한 예술단과 관련된 뉴스 보도도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사로 프레임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정치계의 반응이 크게 다뤄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에 대한 보도 역시 경기 기량이나 기록에 대한 관심보다는 혼합팀이다, 단일팀이다의 비중을 두는 보도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석 또한 많은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숙한 동계올림픽으로 주최국의 자긍심과 국제적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국력의 상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뉴스 보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